저는 뭐 왜 문제인지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자산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끝에 말씀하셨던 계층 이동성과 관련돼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저희가 이 계층 이동성과 관련돼서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젊은 층과 좀 그 베이비 부머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층이 왜 어떤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느냐와 관련돼서 가장 큰 게 전 부동산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사실 제가 부동산을 사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고 가계대출을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계대출이 부동산과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가계대출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와 관련돼서 좀 중요한 부분이 대출을 해야지 집을 삽니다. 사실 대출을 해, 특히 젊은 층은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양극화와 관련돼서는 지역적인 양극화도 있지만 결국은 이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단순히 소득이 있어도 집을 못 사는 문제가 있고요. 그게 부동산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있어도 자산이 없으면 또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출 규제가 심할 때 뭐 작년 말고 그 전에 뭐 강남 부동산 이런 것들이 돈 있는 부자는 사지만 뭐 10억씩 버는 뭐 성형외과 의사라도 부모님이 없으면 못 사는 뭐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경제적 성장이 좀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사회적 이동성이 저하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 불평등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동산과 연결된 투자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물론 자산이 많아야지 살 수 있는 이제 투자 기회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뭐 굉장히 뭐 실력 있는 PB 같은 경우는 뭐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인에 대한 투자 이런 건 뭐 위험에 대한 선호는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뭐 100만 원짜리 투자든 1억짜리 투자든 똑같이 수익률은 10%. 물론 똑같이 10%를 얻는다고 해도 뭐 먹는 금액은 다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투자 기회에 있어서 접근성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부동산은 그런 것이 제한된다는 측면이고, 또 부동산은 자기가 없으면 이 fear of missing out, 내가 제때 못 사면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 집을 살 기회를 놓치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이 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자산 격차를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자산 불평등도 소개에 대한 통계는 뭐 말씀을 하고 하셔서 지나가겠는데 큰 변화가 없다가 뭐 최근에 한 2019년 이후에 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제 통계가 잡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소득 불평등도보다는 조금 높다라는 게 이제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좀 통계는 좀 다릅니다. 어떤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건 UBS에서 하던 통계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 2022년까지는 이렇게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제 생각에 뭐 OECD 주택 통계를 이용한 것 같고요. OECD 주택 통계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는 부동산의 그 가격과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OECD 통계에서 PIR이 낮아졌다 이런 건 꼭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사실상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사실 주거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사실 주거 안정성에 대해서 초점이 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투자의 수단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세제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또 많은 얘기들을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별 가격 격차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단순히 수도권이 더 높고 비수도권이 이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수도권에서 일하면 수도권에 살면서 주택가격 상승도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지방에 살면은 뭐 싼 집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내가 사는 집을 통해서는 이제 어떤 남들이 다 얻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수익을 얻을 수가 없고,
특히나 세제 정책이 똘똘한 한 채로 가서 일가구 1주택이면 그게 네가 살던 말든 뭐 세금 혜택은 똑같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제 보듯이 강남 집값이나 아니면 상급지 위주로만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이제 보이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양극화시키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이 되면은 금융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게 최근 그 진위계수나 아니면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그 통계에서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남들보다 더 소득이 빨리 오르면 모르겠지만 그냥 평균 GDP만큼 오른다고 한다면 내가 벌어서 들어서 얻는 소득의 크기보다 주택에서 오는 소득이 크고요. 그게 소득의 문제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어떤 면에선 기업이 회사에서 버는 수익보다 부동산 투자 수익이 커지면 이제 부동산의 수익이 몰리고 투자가 몰리고 어떤 생산적인 데 이제 돈이 안 가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뭐 큰 주택에서 더 많은 소득이 올린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회사에서 버는 돈보다 뭐 그 부동산에서 버는 소득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진위계수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불평등도가 뭐 미국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도, 특히 청년층이 인지하는 정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의 부의 불평등도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한 청의 80% 정도 됩니다. 이거를 뭐 전반적으로 서베이를 할 때 뭐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의 문제가 한 90%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진위계수 우리가 보는 통계에서보다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불평등도는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이동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서프라이징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곽윤경 박사란 분이 보건복지 포럼에서 했던 건데 그 계층 이동성인데 물론 뭐 이게 옅은 게 세대내입니다. 그 뭐 세대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네 친구들에 비해서 네가 더 잘 살거나 아니면 못 살거나 이런 이동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뭐 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음 세대는 네 아들은 너보다 훨씬 잘 살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변화가 없을 거다. 전혀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내 아들이 뭐 나보다 더 잘 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인식하는 게 물론 뭐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30층이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전 그보다 뭐 절반 가까운 층이 계층 이동성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청년들이 인지를 하는 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랑은 좀 다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그런 통계하고 우리가 인지하는 그 온도차는 어디서 올까? 물론 이제 진위 통계는 사실 뭐 서울, 부산 이런 우리나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느끼는 건 사실 뭐 중거 집단이 있겠죠. 서울에서 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 서울의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물론 뭐 세종을 포함한 충북이 올랐는데 서울의 아파트는 되게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중이 작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비해서 자가 소유율이 낮습니다. 50%를 이제 간신히 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내 소득만 안 오르고 남의 소득만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사면 주식도 안 오르는데 이거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거기다 이제 청년층으로 가면 이게 더 심각하겠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오른 경우 나는 그걸 사지도 못한다라는 불안감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통계로 사실 나타나는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그룹하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룹하고 자산 격차를 계산을 해보면 자가 보유 가구가 집이 없는 가구보다 약 2017년에는 5.4배, 한 5배, 뭐 집이 있으니까 5배 정도 그 자산 그 크기가 크겠죠. 근데 그 차이가 이제 불과 4년 사이에 6배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2021년이니까 22년, 23년 이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은 이제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거는 저희 그 세대 간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의 차이를 얘기할 때 사실 제가 세대 간으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이제 뭐 베이비 부머나 아니면 뭐 40, 50대 이제 후반의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소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청년층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대 간 격차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좀 제가 가계부채라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가계부채 급증기를 두 개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빚내서 집 사라 2013년 최경환 총리가 얘기했을 때가 2013년 때고요. 이때는 이제 부채가 막 늘어났는데 서울 중심으로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집을 많이 사면서 부채가 늘어났고요. 코로나 이후에 막 가계부채 늘어났을 때 연끌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서울보다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많이 사고 서울이 오르고 그 다음에 지방이 따라서 오릅니다. 그때 그래서 사실은 이때 산 사람들은 서울 비중보다는 지방 비중이 좀 많고요. 사실 수도권도 사실 포함은 됩니다. 자, 그럼 누가 샀느냐? 누가 샀느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젊은 층이 연끌했어. 되게 무리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비판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사실 저도 처음 연구할 때 그거 되게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연구를 막상 해보니까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누가 샀느냐, 그 연끌들이 산 집은 아마도 뭐 2010년도 초반에 이제 샀던 사람들이 산 집이 많을 텐데요. 자, 그럼 2013년도에 빚내서 집을 사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냐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집을 사는 시기는 30, 4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집을 산 사람들은 50대 이상입니다. 베이비 부머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집을 샀냐? 그때 우리가 너희들 되게 오래 살아. 근데 돈은 별로 못 벌 거야. 연금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될 때 저축의 수단으로 예금 들어봤자 이자가 2%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집을 되게 많이 삽니다. 사실 임대주택을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이때 집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는 갭 투자도 쉬웠고요. 집도 뭐 5억 정도 서울 뭐 중위권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뭐 한 2억, 3억 정도면은 사실 5억짜리 집을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요. 2, 3억 정도 대출을 받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갭을 끼고 사면은 뭐 전혀 대출을 안 하고도 사도 큰 문제가 없던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한 세대죠. 그럼 이 사람들이 산 집을 특히 서울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13년 중위 가격이 4억 6,700인데 한 10년이 돼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배 이상 뜁니다. 자, 그러면 이 10억 정도로 오른 집을 사는 젊은 층들은 2010년도에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제 5억을 살 때는 한 2억 정도 대출을 하면 되지만 10억 정도 할 때 LTV 규제가 걸리면 5억을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돈이 일단 5억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LTV 규제가 5억이면 5억 대출이 주담대로 5억밖에 안 나오니까 한 2, 3억 정도는 당연히 기타 대출을 낍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연끌입니다. 이제 신용대출을 끼지 않고는 정상적인 30, 40대가 뭐 대기업에서 연봉이 1억 정도 된다라고 해도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LTV 규제와 집값이 오른 걸로 인해서 빚을 많이 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했던 연끌이라는 세대고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집을 많이 사지만 비싼 집에 대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주담대뿐만 아니라 뭐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오는 빚을 끼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라는 문제가 있었건 이제 우리가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때 산 사람들은 뭐 대출을 끼고라도 부동산이 막 말기 오르기 전에 샀다는 측면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굉장히 많은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뭐 저축을 하고 자산 축적을 하고 이래야 될 때 부동산에 빚을 지고 빚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소비를 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부담을 갖는 세대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이제 문제점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당시에 빚을 져서 집을 산 연끌 세대도 있지만 상당수의 많은 청년들은 사실 그 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중장년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늘렸지만 이 대출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뭐 순자산이 별로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사실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대출을 어디에 썼느냐? 이 주황색인데 사실 전월세 보증금 올리는 데 썼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건 상당수가 전세 대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영끌을 볼 때는 그나마 소득이 있어서 적어도 부동산을 살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상당수의 그 청년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자산 형성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한 무주택자로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집값이 오르면서 같이 오른 전세 가격을 부담하기 위해서 대출을 늘려야 되는 어떤 어려움을 겪은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소유 문제인데 일단 서울의 경우 아까 50% 정도 말씀드렸는데 누구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누구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거시적으로 집을 사냐 이런 거를 하라고 할 때 굉장히 조그만 집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아예 그것도 못 사는 사람들의 이제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서울과 같은 집을 이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서울에서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상위층으로 갈 때 이제 여기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젊은 세대들은 그 대기업 흑수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대기업에 다녀서 소득은 웬만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소득은 벌지만 자기들이 그 자산을 쌓은 게 하나도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도에 부동산 호황기에 그 좋은 데에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전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은 어떤 거냐면 쟤는 나보다 소득이 없어도 부모님이 돈을 많아서 그 자산으로 집을 사서 그 좋은 집의 상급지의 투자 소득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에 나와 우리 와이프는 그 부모한테 받은 건 없지만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 내 소득은 저 강남 아파트만큼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우울한 얘기인데 그 못 사는 사람의 불만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 이 부동산에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제 느끼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은 구매와 관련돼서 이제 젊은 층이 사게 하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 가계부채가 우리가 총량으로 누리고 그리고 이 당시에 있던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일단은 뭐 혜택을 주는 것 같다가 이제 다 막습니다. 그렇게 막을 때마다 생기는 문제가 이 부동산 금융 서비스가 억제가 되고 그 결과 집을 못 사는 세대,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죠.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아까 자산 형성에 중요한 이 투자 기회를 억제를 당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런 거를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이 주택이라는 거는 사실 그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되게 사기가 힘듭니다. 이게 30년 동안 내가 산다라고 할 때 그 30년 동안 렌트를 이제 나눠서 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렌트를 안 하고 그 집을 산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개념에서 이제 30년 동안 갚으면 되니까 처음에 내가 목돈이 없어도 30년 동안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부동산 금융이고 모든 부동산은 사실 주택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선진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택 파이낸싱을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그 주택을 근데 사는 게 안 사는 게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닌 게 그 저희가 주식 시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 투자 수익률을 보면 주택을 제외한 그 주식 어떤 자산의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장기간 동안 오랫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건 이제 부동산 자산이고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주택 자본 수익률이 어떤 면에서 자본소득에서 되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융의 서비스가 제한이 되면은 특히 젊은 층의 경우와 같이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이런 자산 형성 기회 자체가 이제 제한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양극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뭐 못 사는 사람들은 아예 우리 이게 대출을 규제하니까 대출이 아예 안 나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규모에 맞는 걸 못 사는 문제가 있고요. 또 잘 사는 청년들은 그 자기네들이 어떤
뭐 같은 소득에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그룹에 비해서 살 수 있는 집이 또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사는 친구들이니까 무슨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잘 사는 것하고 못 사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그 사람의 소득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금융 서비스가 어떤 정상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어떤 뭐 가계부채 정책이라든가 어떤 뭐 부동산을 잡는데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투자 기회 자체 내지는 정당한 주거 선택의 자유 자체가 이제 억제가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융포용성 관점에서는 어떤 주택 가격을 잡는 거를 공급을 확대하거나 뭐 실수요자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LTV 규제라든가 어떤 그 몇 억 이상의 집은 이제 아예 대출을 못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통해서 그 한국의 중요한 계층 사다리인 부동산 자체의 투자가 굉장히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누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영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주담대 자체에 대한 LTV 규제가 심하니까 이 친구들이 한 게 이제 기타 대출이죠. 기타 대출을 했을 때 문제점은 그 누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자율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장기 그 고정금리 주담대였으면은 금리 부담을 그대로 떠안지 않았을 텐데 이게 신용 대출을 어떤 뭐 LTV 규제로 인해서 떠안다 보니까 이제 이자율 금리를 고스란히 떠안아서 이제 DSR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걔네들 그 위험한 투자니까 그게 당해도 싸라는 얘기를 다시 할 수가 없는 게 그 영끌이 우리가 알고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꽤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부동산을 살 정도라면 웬만큼 어떤 그 기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소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보면 사실 저는 이제 가계부채 연구할 때 가계부채가 늘어날 때마다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에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때보다 그 건전성이 사실 더 높습니다. 일단은 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영끌들이 들어왔던 시기에 데트 인컴이 사실상 낮아집니다. 대출 규제가 깐깐해진 결과이긴 한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LTV도 뭐 규제가 있으니까 LTV도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LTV가 그 젊은 층에게 불합리한 이유는 이제 자산 형성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이고 젊은 층일수록 사실 이제 LTV가 높다라는 게 실제 데이터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그러니까 한 2024년에 가계부채가 급등한 거는 사실 2021년, 22년 사이에 있었던 대출 규제 때문인데요. 이게 수도권 중심으로 요겁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20%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그해 7월에는 15억 원 이상은 아예 LTV가 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5억 이상에 대한 그 주택에 대해서는 15억 이상 분에서는 대해서는 이제 대출이 안 나가는 규제가 한 2,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출이 이제 2022년 7월과 11월에 이제 초과 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가계부채 갑자기 늘어난 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냐라고 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집들은 부모님들이 되나 아니면 뭐 로또를 받았거나 어쨌든 자산이 얼마큼 있지 않은 사람은 이제 현금으로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2022년 11월 이후부터 그동안에 이런 대출 규제로 못 샀던 사람들이 그 집을 빌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는 동안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 토호제 풀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약된 사회에서 어떤 그 제한된 지역의 수요를 억눌렀을 때는 그 지역의 수요가 풀어졌을 때는 이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규제가 풀린다는 얘기는 그동안 LTV로 이제 대출을 못하게 했던 집들에 대한 그 구매가 가능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은 있으나 자산은 없었던 젊은 층들이 집을 많이 사는데 LTV 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LTV는 별로 안 오릅니다. 물론 대출은 늘어납니다.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사서가 아니라 그냥 늘 비슷했던 숫자의 사람이 삽니다. 사실 차주수는 안 변하는데 다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 대출 규제로 못 샀던 사람들이 뭐 강남 마용성 집을 사니까 비싼 집을 사니까 당연히 뭐 대출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DSR 규제로 빌리는 한도는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LTV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DSR 규제하에서 집을 사게 되면 아무리 집값이 높다고 해도 그 소득이 많은 소득 제한에 걸려서 그 대출을 많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LTV는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다가 무슨 DSR, 스트레스 DSR을 차등 규제한다? 그거는 이제 DSR이라는 거시 건전성 규제인데 우리가 서울 집값을 잡는 방법은 없으니 그냥 거시 건전성 규제로 집값을 누리는 것을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가진 정책은 사실상 없어라는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수도권 중심 그런 문제냐 사실 그 수도권의 집은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자산이 오르는 우량제라는 투자재의 입장을 저희가 배제를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일하는데 소득도 있는데 다만 대출 규제가 있으니 너는 여기에서 직장이 있어도 집을 사기는 어려워라고 만드는 게 바람직한 건가? 이 양면적인 거를 사실 고민을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출 실행 규모가 늘어난 것과 관련된 거고요. 집값이 올라서 그런 거다. 그럼 서울 지역 부동산은 과연 누가 서느냐? 아까 한 55% 정도는 자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토호제에 풀리고 그 토호제 지역에서 풀린 데만 아니라 옆에 도곡동도 같이 오릅니다. 타워팰리스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호제 풀렸다니까 이제 그냥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거기 토호제로 묶어놓은 데가 좋은 지역일 거라고 하고서 이제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대출 규제로 잡는 게 굉장히 문제가 사실은 되는 거죠. 이게 소득이 있어도 이제 사는 거를 이제 뭐 막게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계층 사다리를 이제 막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양극화인데 그게 결국은 그 내가 살지도 않는데 그 투자를 하는 수요를 저는 어떻게든 억제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했던 게 이제 다주택자인데 근데 다주택자 문제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다주택자는 사실 임대 공급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혜택을 준다라고 할 때 그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가지고 온 문제가 사실은 좀 부동산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상급지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최고의 상급지를 삽니다. 그러니까 상급지부터 가격이 오르도록 우리가 어떤 똘똘한 한 채라는 정책을 통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다주택자든 1가구 1주택자든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집에 살고 있는 거는 사실 어느 면에서는 투자인데 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수익을 제대로 세금을 매기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 지역 부동산 수요를 이제 분산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고요. 서울 지역 스트레스 DSR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다음 문제는 그 소득의 불평등이 결국 자산 불평등으로 가는 문제인데 이 아까 그 최근에 집을 산 사람들은 소득이 있어도 내가 이 정도 벌면 나는 마용성 사고 싶은데 못 샀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평균 소득이 갑자기 확 뜁니다. 이 당시에 대출한 사람들은 사실은 가계대출은 되게 많이 늘어서 위험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담보가 되게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젊은 층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 대출을 해서 은행이 망할 일은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LTV는 굉장히 낮거든요. 물론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서는 우려할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 투자를 기업에다가 하는 돈이 아니라 은행들은 이쪽에만 대출을 해주고 또 이쪽이 안전하니까 대출이 가계로만 가는 가계 부동산으로만 가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이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어떤 뭐 폭탄이 터질 것처럼 보는 건 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아까 제가 거시건전성 규제로 이제 대출 규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날 땐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역전세 같은 경우 임차인 문제 때문에 그 대출을 다 해줬는데 사실 역전세 문제가 있어서 그 집주인이 대출을 그걸 보증을 못 내줄 정도의 상황이면 임차인 보호는 임차인 보호고 집을 팔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이 매물로 안 나오면은 집값이
떨어질 일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이제 PF죠. PF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거를 도와줄 겁니다. 지금 도와주고 있을 거고요. 이게 구조조정이 안 되면 기업이 무리하게 한 투자가 그냥 무난하게 돌아가고요. 땅값이 싸게 나와야 될 기회를 놓치면 그 비싼 땅값이 유지된 뒤에 들어오는 소비자가 그 비싼 집을 사면서 그 높은 가계부채를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이루어지고 집값도 필요할 땐 떨어져야 되는데 이 집값이 떨어질 때 계속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을 쓰는 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집값은 계속 올리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